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종목 또 들고 와봤습니다. 요즘에 주가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종목 문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종목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립니다. 금일 설명드릴 종목은 메리츠 증권입니다. 금일 3.44% 하락 마감해서 4,765원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1,400억. 굉장히 큰 회사고요.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4위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PR이 4배 정도 됩니다. 동일업종 PR이 3.26배에 비하면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는 0.55배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10%로 아주 조금 있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보시면 네이버 증권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동일업종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죠. 메리츠 증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가 넘었다. 네, 굉장히 실적이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종목 분석에 기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73년에 설립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오랜만에 또 찍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되네요. 신용공여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메리츠 금융그룹의 종합금융투자회사입니다. 1973년이면 한 50년 됐죠. 산전수전 다 겪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금융업이 2020년 4월에 종료되어 사명을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익원 발굴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21년 중 상장지수증권 ETN과 국내 및 해외 주식 차액 결제 거래 CFD 중개형 ISA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 런칭하였습니다. 다른 데도 다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딱 봐도 신용 등급이 AA-로 굉장히 본드 장기채 굉장히 신용이 좋다. 주요 주주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외사인 50.79%, 국민연금공단 7.18%, 자사주 15.69%, 자사주 굉장히 많네요. 15.69%.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3%에 한 74% 정도 주요 주주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6% 가지고 서로 사고팔고 해야 되는데 별로 없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그 정도 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재무정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주요 재무정보입니다. 매출액이 굉장히 좋죠. 코로나 전에 11조 9천억, 코로나 때 16조 6천억. 네, 굉장히 점프를 팡 했는데 작년에 23조 2천억,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코로나 전에 6,799억, 코로나 때 8,280억,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는 9,489억, 올해는 1조 영업이익을 달성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거의 끝장이죠. 끝장. ROE 13%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부채 비율 작년 기준으로 914%, 부채가 조금 있네요. 유보율은 621%로 현금 보유율은 조금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 다행인 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요. 재무정보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한 13% 정도 되네요. 외국인이 정말 죽어라 하고 산다. 기관은 죽어라 하고 판다. 외국인이 이기나 기관이 이기나. 외국인이 현재는 밑에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인데 작년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작년에도 13점 몇 프로 이렇게 됐네요. 외국인이 좀 나가다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공시 내용, 올해 뭐 좋은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기사가 많으니까 자, 5월 26일부터 딱 끊어서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CFD로 ETF 거래하자. 자사주 1000억 소각했는데도 공매도 타겟된 메리츠증권 미국 제30년물 ETN 4종 출시했다. 수정 테일러 준칙 적용하면 한국 적정금리는 3%다.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주주가치 제고.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 21일이면 어제죠. 자,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다. 네. 주식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내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2008만 주에 대해 소각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각 예정 금액은 998억원, 자사주 신탁 계약을 통해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예정일은 30일. 앞서 메리츠증권은 올해 3월에도 현재 6월이죠. 자사주 2194만 주를 소각했다. 계속 이렇게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공시당일인 3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그 규모는 약 1299억원이다. 메리츠증권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이 만료돼 2008만 주가 당사로 귀속됨에 따라 주주가치 제거를 위해 해당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실적도 좋아지는데 자사주까지 소각해주고 굉장히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연구원 환율 수혜 공식 깨진 인플레 국면 채권 경기 방어주 투자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 채권과 경기 방어주로 대응하자. 인플레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등 대내의 변수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율 혼돈의 중심엔 기축통화국 미국의 달러가 있습니다. 인플레 억제에 실패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강한 달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 불안까지 더해져 안전자산 달러의 매력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올 초 대비 8% 이상 절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샀다면 지금은 1300원 가까이 줘야지 살 수가 있다. 네, 원화가 절하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고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반면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첫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무역 흑자가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요. 왜냐하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중간에 가공을 하고 또 역수출을 하면서 뻥튀기해서 판다. 항상 무역 흑자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제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급변하는 환경 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코노미 조선이 짚어봤다. 자, 이런 거를 제 실력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금융권에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단지 기사가 읽기 싫을 뿐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에너지값 상승에 전통적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수혜 업종 옥석 가리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다 쳐받고 있죠.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땐 경기 방어주나 채권 투자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경기 방어주나 채권도 굉장히 괜찮죠. 저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사봤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연구원은 6월 1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원은 채권, 금리, 환율 분석의 전문가다. 이런 분이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입으로 이렇게 터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해외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업종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 달러 부채가 많은 해운, 정유, 항공업종은 부채 감소로 반사이익을 얻습니다. 달러 약세가 되면 반사이익을 얻는다. 그런 업종이 해운, 정유, 항공 쪽이다. 해운, 정유, 항공 쪽 많이 안 빠지고 있는데, 계속 달러가 강세로 가면 달라질 수 있죠.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식품업종과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정유업종은 원화 강세 국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강세를 띈다. 식품과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정유업종, 식품 쪽하고 정유업종 이런 쪽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서 강세를 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 처받고 있다. 여행업종도 내국인의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줄어 여행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이게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에너지값 상승으로 이 같은 일반론은 적용이 어려워졌다. 원자재도 상승하고 에너지도 상승하고 이제 뭐 다 맛이 갔다. 윤 연구원은 최근 시장은 원달러 환율 변동이 인플레이션 변수와 함께 작용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지 경기 침체가 올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 좀 관망을 하고 있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나의 주식 실력이 1% 이상 올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심합니다. 최근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높였고 환율 변동성이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이 달러 공급자로서 약달러를 용인하던 구도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감염병 대유행 이후에 내수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펼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거세지면서 미국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됐다. 지난해 1100에서 1200원 사이를 등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는 1200원을 뚫었다. 최근에는 1290원을 넘기며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봉쇄 등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더욱 거세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다. 변동성이 강한 장세 시장에서 투자 조언을 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다. 지난 3월과 5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함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국채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은.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손실폭이 크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팍팍 많이 떨어졌다. 그렇지만 만기까지 쥐고 있으면 되죠. 근데 중간에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손실을 많이 볼 것이다. 2020년 8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5%였는데 장기금리 인상 움직임 최근에 3%까지 올랐다. 기존 저금리 국채를 팔고 다시 고금리 국채를 매입하려던 이들이 들었다. 이 과정에서 0.5% 이자 채권이 붙은 국채는 현재 3% 이자 채권인 국채보다 가격 매력도가 떨어져 원래 샀던 가격보다 낮게 매도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채권 투자자들은 누적 수익률이 떨어진 배경이 배경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0.5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3.5%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얘를 팔고 이쪽으로 옮기는데 얘가 지금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채권 가격이 팍팍 떨어진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도 가격이 팍팍 떨어집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미국 국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다는 점이다. 역사상 미국 국채가 가장 약세를 기록한 1929년 경제 대공황 때와 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직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하지만 채권 가격이 거의 바닥까지 왔다고 봅니다. 국내 국채도 최근 6%가 넘는 누적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채권 시장이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채권 평가 손실이 가장 크게 나 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3.5%짜리 채권을 산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만약에 바닥이라 치면 앞으로 금리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비싼 가격에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은 손실을 보지 않나요? 채권은 구매 후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 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중간에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부실 채권이면 망하면 휴지 조각입니다. 최근 채권 이자율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구매할 만하다. 지난해 0.5%였던 미국 채권 이자율이 최근 3%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하반기 이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사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네, 아주 좋은 정보. 채권으로 가야 된다. 주식 투자는 어떤가?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 투자가 채권 투자보다 훨씬 좋다. 그러나 지금은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빅테크 같은 성장주는 약세를 띈다는 특징이 있다. 성장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자가 수반된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지출이 커지면 미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미 많이 오른 빅테크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어져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지금 굳이 주식을 사려면 통신업이나 유틸리티주 등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유틸리티주 중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은 최근 에너지값 상승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살만한 게 없다. 경기 방어주. 자, 무엇을 하든 1등주를 해야 됩니다. 1등주. 경기 방어주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investing.com에 자주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 전문 채널에서도 investing.com에 유료 부분을 딱 열어놓고 설명을 하고 합니다. 자, 경기 방어주 코카콜라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느린데 다시 코카콜라 치면 미국에 코카콜라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경기 방어주입니다. 왜 이 종목이 경기 방어주냐? 경기가 좋든 어렵든 우리는 코카콜라를 먹는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경기 방어주다. 자,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뭐 주가 별로 안 떨어졌죠.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조금 떨어졌다. 네, 이 종목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심지어 아직 상승 추세를 깨뜨리지 않고 있다. 아직은.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다음은 여기다. 여기. 자,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 그 다음 저점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 또 깨고 내려오면 여기, 살 때가 별로 없죠. 한 번 사고 2번, 3번, 4번, 딱 4번만 사면 된다. 경기 침체가 와도 천천히 이 종목은 모아가라. 코카콜라는. 자,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손익계산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매출을 보셔도 계속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크게 뭐 코로나라고 크게 빠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순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죠. 지금도 경기가 안 좋아도 코카콜라는 우리는 살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한 종목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되게 지루해 보이지만 이 글을 다 읽으면 내 주식 실력이 1%가 는다. 환율 변동성이 클 때 해외 ETF 투자 방법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해외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 펀드를 환노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과 함께 환차익 발생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뭐 벌써부터 어려워집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환해지, 중간에 건 뛰어넘고요. 투자를 해야 한다. 해외 ETF 외에도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달러 상승의 환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환노출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코카콜라를 뭐 60달러에 샀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그대로고 달러가 계속 강세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되겠죠. 나중에 1,500원 주고 1달러를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가만히 있어도 다시 국내로 환전하면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올 하반기 투자 대응 전략은 우선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하면 상반기에 많이 하락한 성장주에 주목해야 된다. 물가가 잡히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방향성이 바뀔 텐데 과도하게 하락한 성장주의 반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네,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팍팍 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상이 쉽게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단기간에 끝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다 이런 견해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뚫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 연준의 2차례 이상 빅스텝 이후에는 환율이 조정받고 변동성도 약해질 것이다. 빅스텝을 하면서 조금씩 완화를 시켜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 연구위원은 6월 3일 이코노미 조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서 위원은 2008년 하나은행 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네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왜 환율에 영향을 주나? 상대국 통화에 대한 가격, 즉 교환 비율이 환율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 외 국가에서 달러 자본 유출을 가속화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미국에 금리를 올리네 하면서 미국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 이 소리겠죠. 반면 미국 외 국가의 통화 가치는 하락시킨다. 달러가 이렇게 빠지니까 달러가 별로 없다. 그러면 원화만 남아 돌고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올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넘긴 이유다.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연준의 빅스텝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빨리 올려야 된다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넘겼던 적이 많았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넘겼던 시기는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 총 8번이다. 그러면 한 14년 동안 8번이다. 뭐 2년 사이에 한 번씩은 오네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빅스텝 등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주가가 이렇게 너울성으로 이렇게 파도를 치듯이 움직인다.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1700원을 넘으면서 단기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달러 강세 지속 기간은 올해가 더 깁니다. 2008년과 달리 서서히 올랐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서서히 오르는 종목들은 서서히 내려가고 이런 특이사항 말고요. 급격하게 오른 종목들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렇죠. 항상 그렇죠.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길 가능성은, 올해 5월에 원달러 환율이 1291원까지 갔는데 이게 올해 고점이 될 것 같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기면 무역 환차손이 커지기 때문에 외환당국도 좌시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경제지표가 견고하기 때문에 미국이 몇 차례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는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환율 변동이 기업에 주는 영향은,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 변동성이 심하면 기업들은 환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연초에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한 환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없지만 벗어나면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환 해지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진 이유다. 대기업들은 이런 환 해지에 대해서 보험도 들죠. 그래서 탄탄한 기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다 읽었네요. 환율 변동의 주요 변수는, 가장 핵심 변수는 미국 내 물가가 잡히는 것이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물가만 잡으면 끝난다. 물가가 잡혀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고 점진적인 통화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전쟁이 인플레이션의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으로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전쟁이 끝나서 해소되면 환율은 안정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키를 잡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처음에 푸틴이 노망이 들었나 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메리츠 증권으로 돌아가서 이제 볼 건 다 봤죠?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자, 월봉, 주봉, 일봉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입니다. 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네,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최근에 월봉으로 20월선을 이탈했지만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몰골이 잘못했다고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한테. 자, 당장에 이번 달에 20월선을 복귀시켜놔라. 복귀 안 시켜도 상관없다. 좋은 기업은 떨어지면 계속 사면 되니까. 일단은 월봉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 자리는 4,500원. 그리고 한 3,800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됩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거의 지옥장이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주봉으로는 하단선에 왔다. 하단선에 들어왔을 때만 매수를 해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월봉이 가장 정확한데 참 월봉은 아직 하단선에 안 왔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이다. 당장 빨리 여기 60주선까지 쳐받고 내려오든지 한번 올려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다. 5일선 정도는 터치하고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예의상 5일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는 터치하고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예의상.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셔도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바닥 구간에 왔다. 바닥 구간에서 슬슬 기고 있다. 일봉 차트는 더 심하죠. 하기사 일봉 차트는 지금 5일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네요. 5일선에 타고 내려가고 있다. 크게 이상한 그런 차트는 아닙니다. 자, 약간 변형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고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강하게 깨고 내려갔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 치는 자리다. 여기서 매도를 못 치신 분은 일부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자리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면 이런데 강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건데 워낙 시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일봉으로도 추가 매수 자리가 한 4,550원 정도 되고요.
한 3,800원 정도도 괜찮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맥점 찍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맥점이 뭐 월봉, 주봉, 일봉 다 똑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워낙 탄탄한 종목이고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4,500원 사이에서 네, 한번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위에 21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자, 한번은 위로 탁 튀어올라도 괜찮을 자리다. 그렇다고 100% 튀어오르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요즘에 주가를 막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들, 제가 말한 내용들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4,500원 사이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여기, 자, 여기 너무 가깝네요. 조금 멀리 3,800원 3,800원 여기서 1차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추가 매수하고 일단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 5% 수익을 잡으시고 상승을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실적과 업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실적이 뭐 괜찮고 업황도 괜찮은데 수급이나 공포,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조금씩 매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리츠 증권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